팀장님. 네. 자, 3월에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변곡점 뭐 어떤 걸로 보세요?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3월 FMC죠. 3월 FMC. 그러니까 2월 FMC에서 연준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확인한 반면에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회의록을 보니까 좀 약간의 온도차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왜 그런 차이가 나올까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연준은 미국 중앙은행은 23년 금리 인하 없다. 그리고 과소긴축을 우려한다라고 했는데 시장은 과잉긴축이 문제다. 하반기 이후에는 너네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3월 FMC에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본다면 일단 GDP 성장률, 물가 전망치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GDP 성장률은 소폭이라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소폭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24년 전망치가 아마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2%대를 유지하는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연준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2% 물가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2% 물가를 24년에 들어간다는 전망을 유지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아직까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점도표죠. 얼마나 상향 조정될까? 뭐 상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5.1 중간에서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더 한다고 한다면 5.6, 5.7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3월 22일까지 시장의 컨센서스가 5.5 근접한다거나 그를 넘어서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은 다행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만 올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전환점이 될 수 있겠고 5.5, 5.7을 넘어서는 점도표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단기 충격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24년 전망치가 어느 정도 레벨로 갈지. 예를 들어서 23년 전망치를 5.5로 올렸는데 24년 전망치를 4.5가 아니라 그러니까 100bp 정도 갭이 아니라 이 갭을 좁혀버리게 된다면 금리 인하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점도표를 볼 때는 23년 전망치가 어느 레벨까지 올라오는지도 함께 24년 전망치와의 갭이 100bp를 유지할지 좁혀질지 아니면 이게 더 벌어질지. 만약에 좁혀지게 된다면 시장의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고 이게 더 벌어진다. 125bp 정도로 갭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과격한 금리 인상 이후 또 한 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반에 나오는 그 2월 CPI는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2월 CPI는 뭐 둔화되긴 하는데 둔화 속도가 거의 플랫한 수준으로 간다라는 전망치가 요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블룸버그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나오진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인플레이션 나오라고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은 다음 달 PC, CPI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냥 플랫한 수준, 더 떨어지더라도 소수점 두 자리까지 보면 0.0 몇 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거지 시장 물가 하락 속도가 다시금 빨라지는 그림까지는 아직 아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랜딩에 대한 기대 또는 경기가 상반기 중에 좀 괜찮다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물가는 오히려 물가 하락 속도는 더뎌지는 그로 인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은 커지는 그로 인해서 긴축을 더하게 된다면 다시금 경기에 부담이 되는 그런 사이클로 아마 올해는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4분기 실적 시즌 막바지 아닙니까? 네. 결과는 어떤가요? 많이 안 좋죠. 지금 보면은 코스피 기준으로만 본다면 약 90% 정도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 빼고는 거의 웬만한 기업들은 다 발표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컨센서스를 하회한 종목 비율이 69%, 70% 육박하고요. 그리고 어닝 쇼크, 실적이 10% 이상 하회한 것, 컨센서스를 하회한 종목들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매출액은 그나마 지켰는데 영업이익이 전망치보다 평균치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44%, 45%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엄청난 쇼크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업종별로 본다면 그나마 실적이 양호했다라고 했던 업종도 예상보다 크게 상회한 업종들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자동차가 예상보다 7% 정도 높았고 건강관리, 건설, 운송, 유틸리티 이런 업종들이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이었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은 아니었고요. 반면에 철강, 에너지, 호텔 레저 업종들은 예상보다
20%포인트 이상 레벨이 훅 떨어진 결과를 내놨고, 뭐 화학, 증권, 여타 업종들 또한 50%보다 더 큰 하위 비율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부진한 4분기 실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4분기 실적 시즌 중에 뭐 주목할 만한 변화?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4분기 실적 시즌만 놓고 본다면 그동안 괜찮았다라고 하는 시클리컬 업종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거죠. 철강, 에너지, 화학 가장 대표적으로 시클리컬이라고 하면서 2분기, 3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올랐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죠. 또 하나는 호텔 레저, 중국 경기 회복된다 라고 하면서 반등을 했던 업종들이 조금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런 그림들을 본다면 아직까지 1월 달에 증시가 급반등을 했던 그림들에 있어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증명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문제는 4분기 실적 쇼크로 끝나고 이제 24년은 좋을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아직까지는 약하다라는 거죠. 최근 23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은 한 달 사이에 16% 정도 하향 조정됐고요. 레벨을 크게 떨어뜨려 가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별로 본다면 2022년 4분기 실적이 양호했던 업종들이 그나마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는 있지만 반도체가 적자 전환됐고요. 1분기에는 적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IT 하드웨어, 조선, 운송, 호텔 레저, 철강, 화학, 에너지, 미디어 교육, 뭐 대부분 업종들이 큰 폭의 실적 하향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연간 실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실적 전망치 레벨 다운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반도체 실적도 계속적으로 안 좋고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동안 잘 버텨왔던 시클리컬 소재 산업재 업종들이 꺾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눈높이는 높은 것 같습니다. 연간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반도체는 22년이 14.5%였는데 23년이 3.1입니다. 3.1.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3%밖에 이익을 못 낸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적자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들어와서죠. 그런데 과거 흐름을 보면 반도체 업황이나 실적이 바닥을 잡았을 때가 10%에서 10% 중반대를 기록했었던 것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레벨이 다운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쁜 건 맞지만 이보다 더 낮아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면에 반도체하고 유틸리티하고 조선업종을 뺀 영업이익률을 보면 22년이 7.9, 23년이 8, 24년이 8.5.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실적은 22년과 비슷하거나 더 좋아진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이 무엇을 말하냐면 4분기 실적 쇼크로 인해서 4분기 실적은 툭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 보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22년보다 23년 GDP 성장률 레벨이 떨어지죠. 경기가 양호하다라는 것이지 예상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낮다라는 것이지 경기가 성장하는 사이클은 아닙니다. 미국은 2022년이 2% 성장을 했는데 최근 컨센서스를 보면 0.7, 0.6에 그칠 걸로 보고 있고요. 올해가. 유럽도 거의 0%대 성장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원자재 가격 레벨이 올라갔었고 환율 레벨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 레벨이 다운됐고요. 환율 레벨도 다운됐는데 실적이 작년만큼 나올 수 있다? 좀 과도한 추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향후 실적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반도체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 그리고 소재 산업재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런 그림들이 아마 1분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적이 이렇게 하향 조정되면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그렇죠. 커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밸류에이션? 그래서 제가 2월 전망을 하면서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왔었는데요. 여전히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그러니까 향후 예상되는 이익 대비 주가 배율을 보면은 12.7배입니다. 12.7배. 이익 전망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당분간은 드라마틱하게 올라오긴 어렵겠죠. 자, 그러면 12.7배, 12.8배 수준에서 지수가 레벨업 되려면 밸류에이션이 13배, 14배, 15배로 가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유는 채권 금리는 올랐는데 밸류에이션은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한편 이익 전망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와 주기도 좀 부담스럽죠. 1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야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한 것보다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보여달라라는 분들이 많아서 과거 12개월 선행 PR 13배를 돌파 시도했을 때 어떤 그림이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 증시가 13배를 넘어섰던 적은 딱 2번 있습니다. 2007년 7월, 2020년 8월이죠. 그것도 2007년 7월에는 돌파 시도하다가 밸류에이션은 더 확장되지 못했던 그림인데 2007년 7월에는 어떤 그림이었냐면 13배, 코스피 2000선 돌파 시도하다가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게 급격히 떨어져서 한 달 만에 2000포인트에 육박했던 지수 레벨이 1638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딱 한 달 만에. 그리고 PER은 13배에 근접했던 게 10배 초반, 10.06배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충분한 밸류에이션 조정이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금 경기에 발맞춰서 우상향하면서 지수 자체의 레벨은 2007년 10월 달 역사적 고점을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8월은 다들 코로나 이후라서 좀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3배를 좀 넘었습니다. 13.3배까지 갔었죠. 왜냐면 워낙 돈을 많이 풀었고 워낙 저금리였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실적도 올라오고 금리도 낮고 했는데 채권 금리가 살짝 반등했던 것만으로도 밸류에이션 조정을 받았습니다. 13배였던 게 11배로 내려갔는데 이때는 실적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4개월 동안 2270에서 2400, 딱 130포인트에서 4개월 동안 등락만 반복하면서 밸류에이션을 13배에 했던 게 11배로 내려왔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배를 바이렉트로 넘어가긴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수가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13배를 넘어서는 그림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가격 조정이냐 기간 조정이냐 남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거친 뒤에 시장이 다시금 방향성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리 지표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피어의 그리드 인덱스는 익스트림 그리드, 그러니까 극단적인 탐욕 구간까지 갔다가 최근 꺾이는 상황이고요. 이게 아마 중립 또는 피어 구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여러 번 보여드렸던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는 단기 지표는 0.2 수준에서 강한 반등을 하면서 0.5로 회복되고 있는데 중기 지표까지도 저점권까지 도달했다 이제 반등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소 한 달, 길게는 한 달 반 정도는 조정 양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많이 보여드렸던 빅스죠. 최근 약 2달 정도가 20% 그러니까 18%에서 20%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였던 상황입니다. 그게 최근 들어서 20%를 다시금 넘어서고 있어서 그동안의 박스권을 벗어나서 반등할 여지가 있다. 변동성이 커질 여지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심리는 과열되었다가 좀 슬로해지고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는 올라오고 변동성은 올라오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곳곳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가격에는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3월 증시 흐름, 또 투자 전략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정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정 양상에 대해서 두 가지 큰 갈림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300, 2200선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금 올라가는 그림 또는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림 이 두 가지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2300이냐, 2100이냐, 2200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가 저점이니까 여기서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2300선 초반으로 내려가면은 한 20% 정도 현금 비중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2300선 초반에 들어가면 한 20% 정도 그리고 만약에 2300이 깨졌다 2200선 초반으로 간다 라고 하면은 한 30% 정도 담아 놓으셔서 50%는 일단 채우자는 거죠. 2200선, 2300선에서. 그리고선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금 2300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다 나머지 자금들을 투입하면서 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200이 깨져버렸다. 전저점이 깨져버렸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50%는 매수 타임을 다시 한번 늦추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2300선 초반에서 20%, 2200 초반에서 30%, 50% 일단 채우고 보자.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된다면 2300선 회복 과정에서 더 살 수 있겠지만 만약에 2200이 깨지고 2180 직전 저점이거든요. 그것마저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매수 타임을 조금 더 늦추자. 나머지 50%는 좀 더 싸게 살 기회가 또 한 번 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이제 뭐 2300대, 2200대 여기서 좀 사자는 건데 지금 매수 기회라고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림들이 이어지고는 있거든요. 예. 아까 노랜딩에 대한 기대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경기가 안 좋아져야지 경기가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그런 그림이 나와야지 물가가 잡히고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경기, 물가, 통화정책 간의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의 기본 가정은 23년 하반기 중에 미국도 역성장을 할 수 있다. 미국 경기도.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심플해지죠. 23년 하반기로 가면 역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도 과거 흐름들을 본다면 감산이 더 세질 수도 있거든요. 실적이 안 좋아지는 만큼. 그만큼 수요와 공급 사이클에 있어서 공급보다 수요가 높은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고 감산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수요 우위 강도가 더 세지겠죠. 이런 것들이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이어지면서 좀 더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중국 경기가 올라옴에 따라서 저희는 1분기 저점 이후 코스피 2분기, 3분기 초중반 한 7, 8월 정도까지는 2600, 2700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4분기에는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좀 상단이 막히고 또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금 열림으로 인해서 하단이 받쳐주는 좀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고 진짜 좋아지는 국면은 2024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분기에 잘 매집을 하시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 올해 4분기에 등락 과정을 활용해서 좀 더 비중을 늘려가신다면 24년에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림에서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연준이 모든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기는 좋아진다. 23년 GDP 성장률이 0.5, 24년이 1.6, 25년이 1.8인데 그런데 금리는 낮춰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23년 점도표가 5.1, 24년이 4.1, 25년이 3.1입니다. 예. 자, 경기는 올라가는데 기준금리는 100bp씩 낮춰주겠다라는 그림이죠. 과거 이런 그림이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를 5% 이상 올리는 데에는 물가가 너무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2%대, 물가가 2%대로 진입하게 된다면 또 다른 통화정책 정상화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기는 좋아지고 유동성은 풍부해지는 그런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그림들을 본다면 경기 사이클이 아마 올해는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이 경기 저점을 통과할 건데 시기가 조금 다르거든요. 중국은 1분기 경기 저점으로 다시금 레벨이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줄 거고 한국도 이보다 조금 시차가 있지만 2분기를 저점으로 경기가 우상해야 하는 그림이고 유럽은 3분기, 미국은 4분기 경기 저점을 통과하는 시점인데 그래서 2023년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24년을 놓고 생각을 한다면 한국하고 중국은 경기 레벨을 5%, 2%대 중반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하고 유럽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이 24년이거든요. 이런 그림을 열어놓고 본다면 저는 23년에는 잘 매집하고 그리고 24년에 충분한 상승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뭐 상반기에 저점을 통과해서 이제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네. 보신다고 하면 네. 이제 원달러 환율은 그러면 좀 하락세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 반등이 세게 나오곤 있지만 이거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좀 과도했는데 이런 부분들 좀 후퇴하는 그림이겠죠. 그림을 보시면은 미국하고 유럽 GDP 성장률 차이 그리고 기준금리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디가 힘이 센가. 힘이 센 나라의 통화가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2023년 2분기부터는 미국보다는 유럽의 경기 성장률이 좀 더 우위를 보이고요. 통화정책 격차도 오히려 줄어드는
미국과 유럽 간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는 사이클로 들어가서 저희는 23년 하반기부터 24년까지는 달러 약세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GDP 성장률 격차를 본다 하더라도 상반기 중에 한국하고 중국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고요. 유럽하고 미국은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원달러 환율은 1분기엔 좀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2분기부터는 좀 약해지는, 그러니까 워낙 강세가 전개되면서 올해 연말에는 원달러 환율은 1,2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림들이 조합이 되게 된다면 아마도 증시에는 우호적이고 외국인 수급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종의 이게 조정이 왔을 때 뭘 사야 됩니까? 그동안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너무 뻔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정책이 들어오고 실적 모멘텀이 강한 업종들을 사야 되겠죠. 근데 이 업종들을 찾다 보면 공통점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는 공통적으로 나오고요. 정책이나 큰 트렌드에서의 변화는 방산,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는 인터넷, 이런 업종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반도체,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방산, 그리고 인터넷 업종까지 좀 주목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반도체인데요. 2016년하고 비슷한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6년에도 실적 업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캐펙스 컷, 그러니까 투자를 줄였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요 우위 국면에 들어갔고 반도체 업황 실적이 좋아지는 사이클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6년, 17년의 특징은 소수 업종이 시장을 다 끌어갔다는 거죠. 8개 업종, 그러니까 반도체, IT 가전, 철강, IT 하드웨어, 은행, 에너지, 화학, 소프트웨어까지 8개 업종만 시장보다 좋았고요. 나머지 18개 업종은 시장보다 부진했고 10개 업종은 시장은 26% 상승했는데 10개 업종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수익률이. 이렇게 극단적인 수익률 엇갈림을 보여준 게 실적 때문입니다. 실적. 그러니까 반도체, 은행, IT 가전, 화학, 에너지, 철강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코스피 실적을 이끌어갔고, 반대로 자동차, 화장품 의류, 소매유통, 호텔 레저, 미디어 교육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이런 측면에서 24년 이익 개선 기여도를 봤더니 지금 현재 보면은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실적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화학, 조선, 자동차, IT 가전, 상사자본재, 소프트웨어, 은행까지 이 업종들이 실적에 대한 주도권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카테고리를 나눠서 본다면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그리고 상사자본재 쪽에는 방산이나 이런 업종들이 들어있죠. 자, 이런 업종들이 좀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1월 증시 흐름들이 좀 과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향후 추세 반전의 예고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1월 달에 업종별 수익률을 보면 상위권에 IT 가전, 은행, 화학, IT 하드웨어, 반도체, 건설, 소프트웨어, 증권, 디스플레이 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 하더라도 2차 전지, 은행,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인터넷 이런 업종들이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본다면 앞서 보여드렸던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24년 실적적인 측면에서 매칭이 되는 업종과 1월 달에 강했던 업종들이 같이 맞물리고 있어서 아마 1월 증시에 좋았던 업종들을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이제 여러 업종 말씀하셨는데 그 업종을 관심을 갖는 순서 이런 거 좀 있어요? 어때요? 일단은 오히려 지금은 최악이라고 말하는 업종들을 사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23년은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업종들이 최악을 지나고 있는 업종들을 먼저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실적 기준 사이클에서 가장 안 좋은 국면에 있는 반도체, 인터넷이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업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대로 맨 오른쪽에 있는 후퇴기에 있는 업종들, 의류, 철강, 화학, 조선, 정유, 게임 이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이런 업종들은 피하자. 그래서 만약에 포트폴리오에서 시클리컬, 소재, 산업재해 비중이 많다고 하신다면 그거를 좀 정리하셔서 최근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정리하셔서 반도체, 인터넷 업종들을 먼저 사신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최근까지 너무 강한 모습들을 보여줘서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IRA 법안이 구체화되는 3월 말 이후에 한번 매수 관점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다.
따라서 조정 시 좀 먼저 사야 될 업종은 반도체하고 인터넷, 조금 천천히 조정 흐름들을 보면서 사야 될 것은 2차 전지랑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 전망 우리 이경민 팀장하고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